자, 여러분, 저희 이제 9주차에 들어왔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잠시만요. 자, 9주차에 저희가 이제 시각자료, 제한점, 연구의 한계점, 이러한 학술적 영어 표현,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연결해서 학술적 영어 표현에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뭐 학습 목표, 목차 이렇게 있고요. 시각자료 참조하는 게 중요하다.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시들이 좀 있고요. 권장사항 가이드, 그죠? 제한점들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시각자료 참조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학술 논문에서, 보고서에서 표, 차트, 그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문장 구조가 너무 단순하고 쉽게 반복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를 좀 다양화시켜야 된다. 좀 지겹지 않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 독자 입장에서. 그리고 시각자료를 써야, 그죠? 복잡한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고 너무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신뢰성과 타당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문장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각자료라는 건 뭐 하는 건데? 라고 말씀을 드리면, 복잡한 데이터를 명확하게 시각화해서 비주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시각화해서 비주얼로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했던 말 반복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논문의 가독성, 이게 항상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들 입장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독자들 입장에서 더 잘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시각 자료를 활용을 하면 독자가 텍스트하고 시각 자료를 연결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각 자료를 주고 텍스트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시각 자료 찾는 방법 한번 봅시다. 주요 발견이나 패턴을 주로 강조해야 되고요. 특징적인 부분을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주는, 강조해서 보여주는. 그리고 단조로운 걸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 질문과 가설이 시각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연관되고 검증되는지,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를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이 비주얼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 그렇죠? 자, 그래서 예시를 좀 보면요. 자, 명시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내용 설명과 함께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위치 설명과 함께 이렇게. 결론적으로 표 5에는 이러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 5.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설명을 쭉 하는 거야. 자, 평균 점수는 이렇습니다. 라고 해놓고 표1 참조, 괄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부록에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펜딕스에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테이블과 표를 제시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명시적으로 표 5 보시면 이렇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괄호 쳐놔서 요거를 참조하세요. 라고 얘기해놓고 뭔가 C 테이블 1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펜딕스에 있습니다. 부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C 어펜딕스 뭐 A, B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세 가지 방식을 골고루 다르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림과 차트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그림 위에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일부가 그림 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죠? 요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각 자료를 그림과 차트를 통해서 표현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너무 반복되고 똑같은 걸로 하지 마시고요. 지겨우니까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림 위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쭉 설명한 다음에 이 내용 자체가 그림 위에 있으니까 살펴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시각 자료 참여할 때 주의사항. 명확하게 일단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숫자 또는 A, B, C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게 좋고 그냥 시각 자료만 제시하고 아무 설명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각 자료의 모든 내용 텍스트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이블 1 shows, 테이블 2 shows, 테이블 3 shows 이런 식으로 하면 지겹답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과도한 표현, 영어적인 표현을 반복을 피해야 됩니다. 단조로운 걸 피해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표현들 한번 봅시다. 자, 도입에서 설명할 때, 위치를 얘기할 때. 자, 도입할 때는 표모와 나타난 바와 같이 그림X는 뭐뭐와 보여주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두 가지를 체크합니다. 설명은 뭐뭐는 주요 패턴을 보여주고 뭐뭐는 강조하고 뭐뭐는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설명 중. 위치 뭐뭐는 부록의 그림 모여 있습니다. 뭐뭐는 여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입하고 설명으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위치를 표현하든지 이렇게. 자, 그 다음 권장사항을 한번 봅시다. 권장사항은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제안, 제언. 그죠? 그러니까 이 연구의 발견, 결과를 실제에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 향후의 연구 방향에 어떻게 제시할 건지, 그죠? 이론적 지식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책 연구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권장사항 봅시다. 연구 결과와 직접 연결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관점과 상황을 고려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발견들 자체는 그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연구해봤던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 이 연구 결과를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이러한 연구를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실행 가능한 권장사항을 쭉 설명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선행 연구를 인용해서 나에 있는 주장을 더 강화시키는 제안을 이런 식으로 한다. 아시겠죠? 자, 작성 예시 한번 봅시다. 작성 예시. 그죠? 잠시만요. 네, 작성 예시. 자,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런 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 논문에서는 에세이라 표현하려고 논문에 표현할게요. 또는 이 페이퍼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향후 연구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러한 연구 격차가 발견됐다.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여기에서 수행된다면 앞으로 요거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향후 연구에 대한 권장사. 그죠? 그 다음 정책과 실무. 결론적으로 정책이 얼마나 실행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듯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책을 해야 되고 제안을 해야 되고 입법을 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연구의 한계점 넘어가 봅시다. 자, 연구의 한계점이라는 거는 한계점을 명시를 해줘야 연구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했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연구가 어느 종류, 어느 정도 범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느냐,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그죠? 자, 이렇게 연구의 제한점을 얘기해줘야 투명성이 증가되고요. 균형이 잡히고요. 결론적으로 독자의 신뢰를 높이려면 무조건 다 100%다 잘 됐다, 우리 연구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균형 잡히게 보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균형 잡히게 글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가독성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연구의 한계점 예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했던 거는 되게 중요한데 표본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이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범위에서 제공이 돼요.
자, 이러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설계만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다른 것들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계점의 영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처 방법 또는 요렇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지금 하고 있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되게 좋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자, 이론적 한계점을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방법론적으로 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연구 설계적으로 제한이 있고요. 평가 도구가, 측정 도구가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거나 표본 크기가 적어서 이렇습니다. 자, 시각 자료 한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기본적으로 시각 자료의 주요 목적이 뭔지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텍스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얘기하고요. 다양하게 써서 단조로움을 피해야 되고, 시각 자료를 쓰는 목적 자체는 주요 발견이나 패턴을 강조하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연구 질문이나 가설 검증을 하는데 어떻게 연관되는지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한계점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 권장사항하고 연결한다. 이런 식으로. 요 7가지만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처음 하실 때는 좀 쉽지 않겠지만 일단 요걸 항상 생각해 보시고 항상 요거를 강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자, 핵심 요약 한번 봅시다. 시각자료 참조, 권장사항 작성, 정직성, 한계점 명확하게 서술. 되겠죠? 자, 추가 자료 요거의 참고문헌. 자, 요거 일용 스타일 가이드 항상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 학술지에 투고 지침들이 다 있으니까 학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누가 잘하는 게 있으면 우수 사례, 연구 사례를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자, 한 문제 언어 사용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구주차의 첫 번째 강의는 언어 사용,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예시들,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했는데 일단 인과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분류와 범주화를 어떻게 하는지, 실제 적용하고 사례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인과관계라는 게 뭘까? 그죠? 두 개 이상의 변수, 변인, 인과적 관계 분석.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죠. 복잡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왜 하느냐? 연구 설계를 할 때 이거를 미리 생각을 해야 강화가 되는 거죠. 방법론적으로도 일관성이 있다는 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연구 결과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연구의 본질적 가치, 연구를 왜 하는지, 그리고 우리 학문 분야에 대한 기여도, 이 두 가지로 핵심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자, 인과관계를 위한 여러 가지 언어적 전략해서 여기 템플릿 좀 보겠습니다. Because, since, therefore, consequently, thus, hence. 이거 학창시절에 우리가 다 배웠던 단어들이죠. Lead to, result in, cause, effect, influence, determine, reason, effect, impact, result, outcome, due to, because of, as a result of, 그죠? 그러니까 인과 접속사, 그리고 이거는 동사, 명사, 전치사, 이런 것들을 너무 똑같은 표현만 계속 쓰지 말고요. 반복적으로 써야 지루하지 않게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이 신진 연구자들이 쓴 영어 이제 학술지를 보면 똑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지겨워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돌려가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인과 표현을 선택하는 이런 연습들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 지금 예시들이 있잖아요. 언어적 도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언어적 도구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실 때, 아, 요 상황에서는 요 표현이 제일 좋겠다. 요 상황에서는 요 표현이 좋겠다. 이 고민해보고 연습을 해봐야 되는 시기. 그죠? 자, 그러면 실제 예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보수적 현대화를 둘러싼 현재의 이 작용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플러스해서 개뿐만 아니고 인정적 성명도 같이 포함이 된다. 모순적인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because of this 어? 복잡한 사회현상 간의 상호 연결성, 다양한 변수를 인정하는 거죠. 복합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실제 사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정책적인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인과적 관계가 어떻게 하는가? 자, 아일랜드에서는 이게 설립되어 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참여가 자발적인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 이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한 부담 없이 맡게 될 수 있었다. 그죠? 결론적으로 정책 상황에 따라서 이 인과적 결과가 어떻게 돼서 긍정적이나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교육 정책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타났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as a result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as a result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 단락으로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표현된 예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따라서라는 거 썼죠. 결론적으로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이걸 따라하고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벤치마킹이 국가 교육 정책으로 연결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거에 따라서 성취의 평가에 어느 부분이 강조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그죠? 아, 마지막 한번 사례 봅시다. 자, 결론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구조적 특성이 어떻게 질적으로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예를 들었죠. 그리고 그 결과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하고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영향도 제시하고. 자, 예를 들어서 해시기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매년 하나인데요. 15%. 결론적으로 중학교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 결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난다. 인과관계 표현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신중한 언어 사용은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시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신중한 사용, 그죠? 자, 했지라고 표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동사, 부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한정사라고 표현한 거.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여기를 좀 강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신중하면 약해 보여요, 주장이. 너무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이상해. 그러니까 이 균형을,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황과 문맥에 맞게 이 표현들을 명확하게 쓰는 거, 정확하게 쓰는 거, 적확하게 쓰는 거를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지 한꺼번에 막 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약한 가능성을 얘기할 때 may, might, could, would 이런 거 쓰잖아요. 부사도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그죠? 아마도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형용사적으로도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동사적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빈도 부사로도 쓸 수 있고, 정도로 쓸 수 있고, 범위도 쓸 수 있고, 조건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신중한 언어 표현은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너무 신중하면 결과가 너무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약하게 보이고, 너무 세게 얘기하면 너무 단정적으로 표현하니까 거부감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을 결론적으로 때와 장소와 상황과 문맥에 맞게 여러분이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린 거죠. 되시겠죠? 자, 그래서 신중한 언어 사용의 실제 예시를 한번 봅시다. 자, 뭐뭐 할 수 있습니다. 메이 서포터를 썼습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탐구라는 거는 특정 학생들과의 교수 학습에 대해서 비판적 시험에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단정적이진 않아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질적 연구에서 많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한 교실 내에서 상황을 얘기해 보면 이 교실 자체가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인종 문화의 교실에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언어를 사용했다. 이게 실제 사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사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사례에서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도 아마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과 가정을 표현할 때 가능성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can 또는 be able to, enable 이런 단어들 쓰잖아요. 그죠? 가정적인 거는 아마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항상 효과적이지 않음을 주장할 때 가능하다. 근데 다른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이러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아마도라는 거는 이게 확실한 해결책이 아니다. 이게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만 핵심적으로 강조하겠습니다. 확신과 개방성, 설득력과 항문적 정체성.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 두 가지가 핵심인 거죠. 신중한 언어를 왜 쓰는데, 인간관계 표현할 때 왜 이렇게 균형 잡게 써야 되는데, 우리가 밸런스 게임 하듯이 밸런스 맞춰야 되는 이유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분류와 범주화입니다. 그죠? 자, 분류 및 범주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체계적으로 연구 결과가 보인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범주화 전략을 한번 봅시다. 기존 이론에서 사용된 것을 확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에서 나왔던 것을 이론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이론을 통해서 이 연구 결과를 분석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 연구 결과에서 나왔던 결과의 패턴을 바탕으로 우리가 새로운 이론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양방향이 다 됩니다. 쌍방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역적, 귀납적 이 둘 다 봐야 됩니다. 이거는 연구 목적에 맞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적 연구를 했는데 기존에 검증된 가설들이 있고 이론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검증해봐서 가설 세워서 결과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 아니면 질적 연구를 해서 이러한 결과들이 막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론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라운드 티어리라고 해서 근거 이론에서 합니다. 여러분은 이공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요 분야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여기 연역적으로 보통 많이 접근을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범주화 시키면 뭐가 좋으냐면 정의를 해갖고 분석적으로 유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실제 예시를 한번 볼까요? 그죠? 자, 요 표현의 9가지 범주가 여기 설명되어 있으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범주를 하고요. 체계적으로 분석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귀납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시각화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다른 예시 한번 봅시다. 자, 11명 중에서 2명은 이렇게 얘기했고, 나머지는 이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연구 반복론을 분류하는 거죠. 얘 중에서 얘기는 혼합 연구를 했고요. 요거는 요거를 했고, 그리고 참여자 숫자는 열었습니다. 이거는 보통 메타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자, 첫 번째, 요 사례에서는 이게 1번 사례고 여기 2번 사례라고 볼 때, 첫 번째 사례에서는 교사들의 수준 자체, 언어 능력, 실력 자체를 분류화해서 구분을 제공했고, 두 번째에서는 방법론, 그리고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중 분류 체계를 보여줬습니다. 자, 분류나 범주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들을 쓸 수 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한 30초 드릴게요. 자, 동사를 먼저 보시면 동사 이런 동사 있죠. categorize, classified, organize, divide, separate.
분류, classification, taxonomy, group, class type. 수량은 majority, 대부분, minority, 소수, most, some, few, several, percentage, proportion, ratio, 범주, 그죠? primary, secondary, 구분을 접속하는 것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일단 인과관계 수립하는 거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변수나 변인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 신중 언어 사용하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어? 분류 및 범주화 얘기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필요합니다. 글쓰기 할 때. 영어 글쓰기 할 때 이런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돼요. 필수입니다. 필수. 되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합적으로 글쓰기 하는 것도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뒤에 슬라이드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적인 거. 여기서 혼합 연구 방법을 생각했다. 그러면 데이터가 세 가지 주요 범주로 해서 범주화시킬 수 있고요. 가정도 얘기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범주를 구분했고요. 그죠? 그 다음, 자신의 연구에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쓰고 나서 피드백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약을 해볼까요? 그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했던 내용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연결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